대통령실 네, 현장에서 그렇죠. 취재하고 계시는 이상호 기자님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님. 네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스튜디오에 꼭 좀 모시고 싶었는데 대통령실. 네, 저도 가고 싶었어요. 네, 네. 현장을 지켜야 돼서 올 수가 없다. 지금 되게 빡세요. 지금 계속 지금 브리핑이 있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아, 지금 브리핑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뒤에. 아, 잠시 뒤에 브리핑. 예. 말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미쳤습니다, 여기. 아, 그래요? 왜요? 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빡세요. 지금 미쳤어요, 다들. 지금 10시에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오프닝 모두 발언 정도만 따고 이제 나오거나 그것도 이제 녹화로 보통 일부 찔끔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금 KTV를 위시해서 다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모두 발언하고 신임 장관들 인사하고 나서 네. 주요 정책 현안 4개를 선정해서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걸 다 라이브로 내보내고 있어요. 와. 지금은 이제 SPC를 비롯한 중대재해 사업장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발제를 하고 예. 그거를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세상에. 브레인와싱. 예. 미쳤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중대재해 관련된 정부 대책과 관련된 1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바로 홍보수석이 브리핑실로 내려와서 또 관련된 내용을 또 브리핑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또 공개합니다.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산불 대책 그리고 소비 쿠폰 관련된 그 경기 진작 방안과 관련된 토론, 네, 그다음 네. 자살 문제 토론 4개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김밥 또 아마 한 줄씩 드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신없네요. 지금 대통령이 그 노동부 장관하고 세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 진짜 라이브로 지금 다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라이브. 국무회의 라이브. 국무회의까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유튜브가 진짜.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전 정부에서 네. 국무회의 라이브는 있을 수 없었죠. 있을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말이 안 브리핑하는 됐죠. 정도였는데 지금 하루에 브리핑을 몇 번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요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상호 기자님 대통령실 출입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가짜 뉴스에 좀 시달리고 계시다라는. 아이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가 대통령실 기자들 잡으러 간다? 네,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기자 단이라는 게 개혁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걸 제가 때려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은 그거는 점잖지도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동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때려잡고 전두환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3인 성호라고 이게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사실 웬만한 정치인 같은 경우 억울하게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되게 억울하게 제가 무슨 공격적이고 좀 인간성 말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그 전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올린 영상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저희 채널에 올리고 앞으로 자기 활동을 예고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실 한국일보 기자께서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명색이 제가 그래도 이름이 적자가 알려진 기자인데 SNS를 통해서도 좀 빨리 좀 정정해달라. 근데 겨우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입장이 왔는데 정정하겠다. 바로잡는 이렇게 그 기사를 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언제 나오냐. 이렇게 지금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삭제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미 퍼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 기자 일을 그렇게 해왔나 반성도 하면서 동시에 요거는 좀 제대로 짚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두 한겨레와 한국일보 기자님의 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이 기자단이 홍보수석실에 항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사들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청와대 기자단 간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정정 보도가 나오면 네. 또 경위를 묻고 이것들이 혹시 기자실에 대한 신입 언론인에 대한 갑질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이어서 해볼 작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 이상호 선배께서는 오랫동안 MBC 2580 하면은 이상호 아닙니까? 예. 그, 오랫동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하시다가 사실은 대한 언론으로 존재 이전을 하셔서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권순표 네. 앵커하고 동기시라면서요. 네, 뉴스 아이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네. 거의 100만 년 만에 출입처 다시 나가시는 거죠? 예, 그 16년 전에 총리실을 출입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근 데스크로 들어갔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출입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출입처가 사실은 뭐 젊은 기자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해서 네. 출입처에서 고생하면 이제 너 특파원 뭐 맞아요. 정치부장 뭐 이런 거 보내줄게. 맞습니다. 예, 예. 요렇게 이제 기브앤테이크 보상 체계인데 저는 사실 뭐 보상받을 게 없는 이제 내일 모레 60인 기자인데 사실 안 나가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뭐 저렇게 물론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와 내란 세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좀 소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출입기자를 자청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단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거센 환영을 받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네네. 네. 선배 그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셋이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예, 세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로부터 모험을 좀 보이자고 열심히 하는 모습. 네. 그리고 우리 언론 대중들과 시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는 낮은 네. 모습을 통해서 예. 우리 기자들한테 좀 모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 내란 세력 극복 과정 아직 뭐 극복의 초입에 있습니다만 이 장윤선 기자 오랫동안 함께 우리 현장에서 일해온 동료 기자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새로운 포맷의 뉴스 편의점이라고 하는 틀 이건 그 뉴스의 미래거든요. 항상 새로움은 기득권으로부터 살갑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고, 네. 과거에 우리 장윤선 기자 또 오마이뉴스 또 네. 시민 언론 계실 때도 거센 저항 속에서 사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맞습니다. 내용을 확장해왔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분별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새로움에 대해서 관대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미 이 새로운 언론이 레거시를 극복하고 이 새 시대를 열었으면 이제 당당하게 이 우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가 개방돼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 새 미디어로 새로운 정신을 담아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금 괴롭긴 합니다만 열심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60인 이상호 선배를 응원합니다. 네. 장인선의 뉴스 편의점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곧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우리가 가면 이상가족 만나기인가. 네, 지금까지 그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 함께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무더위지만 검찰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 을입니다. 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더운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이게 견디기 땀이 어려운데. 흥건하고 네. 진짜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진짜 각별하게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잘 같습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면면을 보니 상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더라. 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정유미 창원지검장, 네. 그다음에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분들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분들인데 화제가 됐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인사된 거를 보고 그동안 찐윤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좀 면밀히 좀 봤더니요. 네.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그전 인사까지 포함해서 총 29명이 나갔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제가 대충 좀 제가 세 보니까 네. 29명이 나갔는데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에 종결이 된 것 같고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그중에 기존의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13명 정도가 그대로 다른 데 이제 보직 이동이 됐고 네. 그러니까 29명이 나가고 13명 정도가 이동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 32기라고 하는 32기, 33기 두 기수가 검사장 승진을 이번에 했거든요. 32기가 8명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33기가 7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통상은 한 기수에서 검사장급이 한 10명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32기가 아직 한번 기회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31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상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 명태균 게이트 네.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던 그다음에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법재판소 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예. 막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만 아, 그랬었죠. 네, 예, 제가 예. 페이스북에서 썼습니다.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연구위원, 법무연수 예.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는데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 사인을 줍니다. 당신 이번에 인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네. 좀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법무연수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보통 발령을 내죠. 그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은 네. 한직 중에 한직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네. 그냥 끝까지 이렇게 안 나가고 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수용이라고 표현 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면 네.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고 약간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해놓는 그런 예. 자리입니다. 뭐라고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의 뭐 새칭 물 먹었다. 네, 약간 예. 그렇죠. 예. 좌천성 자리 인사. 생각되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핍박받았던 그 연구위원을 있던 사람이 이번에 또 영전한 네.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그 자리가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복판에서 검찰 특히 이제 이영림 춘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마치 뭐 굉장히 부당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쪽에 치우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형사 재판에 빗대어 가지고 일본의 판사보다 못한 그러니까요. 그런 류의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조문도 확인하지 않고 네. 그냥 마타도식 그런 식의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사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뭐 수용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전에 사직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직을 안 하니 불가피하게 거기로 보직 이동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제치하의 재판관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이렇게 말에서 표현했었죠. 국민적 공분을 네, 그랬었죠. 네.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건데 예.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그때 임명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 대검 감찰부장이었을 겁니다. 이영림 검사장을 그때 뽑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잘 안 돼서 그 검사장 그 인사에 이어서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 자리가 그 공석이고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 네, 를 검찰총장 통해서 그 새로 선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겠죠. 예. 네. 지금 검찰총장을 막 서두르고 이러는 느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검찰총장은 누가 적절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은 좀 이렇게 돌고 이렇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이렇게 추리고 이러는 느낌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검찰총장을 뽑아놓으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하겠지만 네. 검찰총장이 일단 임명되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또 검찰 조직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이 부여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 있나? 차장 체제로 가고 네. 그냥 법무부와 이렇게 의논해서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이고 네. 두 분 모두 네. 올 추석 때 귀경길이 아니라 귀성길에 밥상에 얹을 거냐 귀성길 얹으기 이런 고향에 내려가면서 라디오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굳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상징적으로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방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 차장이 충분히 사건 지휘도 가능하고 이제 새롭게 수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기존의 형사부나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이 흘러간다면 굳이 검찰총장이 결심해야 될 것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러면 차장 체제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공소청이 설립될 때까지 실행은 아마 한 1년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직을 완전히 장을 비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1년짜리 그렇죠. 장을 좀 마지막 고려시대 무슨 마지막 그러네. 그렇게 비슷하게 돼서 예. 그래도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임명을 해놓으면 그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또 대해서 조직 논리가 또 조직론을 발동할 수밖에 없죠. 되죠. 본인도 예. 이제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 예. 출신이다 뭐라도 보니까. 하려고 예. 하거든요. 사람이 생기면 그렇죠. 자리가 생기면. 물론 네. 이제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검찰 개혁이 동의하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임명하겠지만 네. 막상 검찰총장이 되면 예. 또 조직 논리를 그럼요. 대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차장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상징적으로 검찰총장 1년 비워두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그게 또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없어지는 조직이다. 예, 예. 분명히 이건 개혁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둘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검사장 인사만 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효능감을 주고 있다. 네, 이 내부적으로도 예. 보니까 검찰에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예, 예. 좀 취재하셨군요. 예, 어떠냐. 이제 그냥 제가 취재 안 하고 보면 이게 혼나서 우리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적, 진보적 이런 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걸 알아봤더니 대체로 다 아주 훌륭한 인사다 이런 평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좀 잘 이른바 시체말로 잘 나가다가 윤 정권 때 그냥 팽됐던 사람들도 예, 예. 일부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선별해서 평가와 검증을 예, 통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아예 또 배제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특색을 본다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완전 특수통인데요. 네. 그런 분들 빼고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은 당연히 특수통이 맡아야 되니까 네. 그외 대부분 그러니까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안이나 형사통으로 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통이 완전히 배제된 검사장 인사고 네.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개혁해서 공소만 유지하는 그런 청으로 가는 방향 하에 전개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일일이 잘 모르는 분들까지 예. 그냥 봤더니 다 공안 형사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 특수부의 만행이 너무 심각했고 이게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정리정돈된다는
분위기로 읽힐 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9명의 검사장, 고검장들이 지금 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인사를 자세히 보시면 고검장급의 고검장하고 차장이 둘 다 하나는 고검장, 뭐 검사장, 차장이 검사장급이라고 하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워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29명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다 채우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 기수에서 검사장을 그 자리를 다 늘린다고 검사장을 막 마구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능력이 되고 인품이 되는 사람은 골라서 뽑아야 되는데 비었다고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수를 하나 더 내리기도 너무 레디컬한 면이 있고 그래서 33기까지 검사장 승진을 하되 둘 중에 하나는 비워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비워놓은 인사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이 상당히 명운을 다했다라고 온 국민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추석 전에는 확실히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후에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건순정 수원고검장 그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봤고요. 제가 한번 그 텍스트 좀 가져왔습니다. 직접 가져오셨어요. 황당해서. 예. 그러니까 인사 예산 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뭐 이런 류의 얘기.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 그렇죠. 있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사 예산 제도라는 것은 상권 분립하에서 다 국회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어떤 적절한 권한 행사를 가지고 이걸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검사 중심적인 그러니까요. 완전히 생각이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검찰에 있을 때 글쎄요. 검찰이 자기가 가장 맞는 이유가 자기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탁상 공론적 계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개혁이 되면 부패 대응 기능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이 늘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을 할 때 항상 반대하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하면서 그것은 문제 없이 할 거니까요. 고검장님께서는 이제 가서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시면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서 변호사 열심히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그 걱정과 고민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작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내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아주 유의미한 제보를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방첩사에서 지금 정전이 있었다는 거죠. 방첩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무사령부나 방첩사 이름이 바뀌어서 여인형 그렇죠. 여인형 방첩사가 군대의 어떤 감청 기능도 아마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감청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수집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만약에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군대가 정전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설령 주전력이 방전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이 바로 가동되게끔 하는 것이고 원래 관청도 그렇게 돼 있는데 군대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방첩사라는 기능 자체가 한순간이라도 오프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군인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프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일단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으로는 1, 2주 전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이제 방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정정이 돼서 혹시 내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란 관련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비 전력이 가동된다고 한다면 예.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인데 그게 의도적으로 된다는 건 왜 의도적으로 할까? 그러면 내란 수사에 있어서 뭔가 증거를 좀 뭐 없앨 게 좀 필요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좀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내란이 끝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만 전 내란이 계속해서 아직도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취재하고 수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내란 관련해서 특히 그 드론 작전에도 방첩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징후들을 종합해 볼 때 방첩사가 내란에 아주 깊숙이 관여돼 깊숙이 있잖아요. 관여한. 예. 그럼 거기서 아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방첩 사령관이었고 네. 그게 핵심 그 주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거기에서 뭔가 내란에 대해서 크게 꾸며졌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내부에 분명히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방첩사에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인멸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멸하면 뭐 자료가 남는다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의심이 들어서 예. 이거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 다른 우리 장 기자님도 좀 알아보시면. 예, 저도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정전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게 단순 사고라도 그거는 크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근데 단순 사고로 안 보인다는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에서 네.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네. 전원을 누군가 그러니까 일부러 껐다면. 네. 일부러 끄고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이건 네. 엄청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정말 내란 그렇습니다. 행위라고 저는 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내란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 그 부분 면밀히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김기표 의원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저희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 방첩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누가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에서도 좀 이게 불러서 보고도 받고 예.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군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방첩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고 같진 않다. 사고 같진 않다. 면밀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네, 그건 좀 확인을 예. 정확히 해야 되고 수사까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어쨌든 오늘 일단의 문을 처음 열어 주신 거고요. 네. 이후에 어쨌든 취재 편의점에서 첫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포함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다종다기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 절차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너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불 꺼놓고 어떤 자료를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도감청과 관련된 것이고 네. 특히 지금 드론사 같은 경우 네. 지금 북한과 통모하여 네. 또는 그렇죠. 외환 유치에 해당하는 범죄적 사실을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데 그렇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숨기고자 외환죄 했다면 같은 경우는 통모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통모라는 게 공식적인 라인으로 통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슨 북경에 가서 누굴 만나니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나니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모는 그런 식으로도 통모가 되니까 예. 그런 증거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첩사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본다면 예. 그거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외환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정보사가 대만에 가서 네. 뭐 계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있었죠. 활동도 있었고 네. 또 몽골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북한 대사관을 타깃으로 해서 네. 무언가의 모종의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네. 뭐 그것도 사실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저 방첩사 그리고 네. 또 정보사 그리고 뭐 드론사 이런 데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생각이 그 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엄밀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일부러 됐다면 그건 예. 진짜 큰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죠.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지속 중이다. 네. 그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또 내란은 내란대로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지금 안고 있어서 상당히 뭐 힘도 들고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내란 척결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를 해서 내일이 됐든 뭐 모레가 됐든 계속 끊임없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요. 김건희 특검도 좀 여쭤볼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장신구, 예, 장신구를 찾았습니다. 그 오래 목걸이 걸렸는데. 무슨 상품이 뭐라고요? 반 클리프 아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브랜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팔찌도 있고. 예, 팔찌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브로치, 쭉 있, 브로치도 있고 뭐 많은데 어쨌든 뭐로 가도 진짜든 가짜든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빌렸다고 했다가 3년 그렇죠. 만에 모조? 이거는 모조품이야, 네. 예, 짝퉁이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피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모조품이면 또 왜 그걸 보관해 놓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저는 그게 또 그렇죠. 그러네요. 모조품이야 버리면 되지. 예, 모조품 걸 왜 보관해서 보관하고. 아주 신주단지 멋이죠. 그것도 오빠의 예. 친정이라고 그러면 뭐야? 장모, 처가. 예. 예, 오빠의 처가 댁에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단 장모 집에 있었다고는 그렇게. 건데. 예. 근데 그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윤모가 네.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한테 준 것은 명확히 확인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전성배가 이제 거기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예. 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 그렇죠. 뭐, 예. 잃어버렸다고 예.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통일교 측에서 샀다는 점, 예. 그다음에 전성배까지 전달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고, 근데 그게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네. 저 멀리서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요. 모조품으로. 모조품이라고 했으나 근데 이제 특검에서 진품 여부 감정한다고 하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모조품을 뭐하러 거기 그러니까요. 그것도 장모 집에다가 갖다 맞습니다. 놨겠습니까? 예. 네.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예. 오빠의 장모죠. 오빠의 그러니까요. 장모. 예. 네. 지금 보니까 반클리프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네, 네. 각각 6,200, 1,500, 2,610만 원. 네. 근데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500만 원 이상짜리 신고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근데 요 행각과 관련해서 그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으니 자생한방병원에 네. 예, 이원모 비서관의 아하. 부인, 예. 신모 행정관 이 예. 사람이 미리 갔지 않았습니까? 예, 스페인에. 그렇습니다. 왜 예. 미리 갔을까? 그렇죠. 예. 가서 샀나? 모조품을 모조품을 사기 모조품을 위해서 사기 미리 위해서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미리 가가지고 네. 예. 모조품은 스페인만 파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의 지금 8월 6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발도 찾았어요. 네, 예, 260mm라고 발이 상당히 네. 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여성들이 260 잘 주로 키가 174, 5 돼도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정도 키인가요? 저는 직접 뵙질 못해가지고. 그 정도 키는 아닌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도 260이면 굉장히 큰 굉장히 편인데 큰 큰 발이죠. 네. 예, 여성들에게는. 네. 근데 어쨌든 신발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샤넬 신발을. 샤넬 신발 6개, 7개 예. 발견됐나요? 근데 그걸 왜 안 치웠을까요? 그 오빠네 장모네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모조품이라고. 그거는 예. TV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신던 거라서 그랬나? 네, 그런가요? 예. 근데 모조품인데도 예. 오빠의 장모 집에 꽁꽁 숨겨놓은 네. 그 이유를 정확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핵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고 그렇죠. 뇌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로 엮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통일교에서는 이제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저는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거의 전달된 것은 입증이 다 된다고 봅니다. 이미 네. 압수수색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통일교가 뭐 베트남에 무슨
저기 캄보디아에 무슨 사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취임식에 초청도 해달라고 YTN 뭐 인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완전히 뇌물, 알선수재 뭐 이렇게 알선수재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뇌물로 돈이 간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이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은 김건희 씨는 다 돈과 관계된 일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돈에 그걸 참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꽤 있으면서도 저도 네. 그냥 돈이 되는 것에는 또 예. 참 약간 중독 비슷하게 그렇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MB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돈이 그 정도 많은데 돈이 그죠? 그렇게 많아도 또 돈이 또, 그립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그랬다는 약간 얘기를 중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것에는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배후에서 마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은 김건희 씨가 아니었던가 이런 정황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른바 로비를 할 때 네. 결국 김건희 씨를 통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느꼈을 네. 것 같고요. 이 사건도 그것의 맥락이다. 일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나 관여 개입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내란을. 네. 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것에 적혀 있는 것들이 네네. 저는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하고 예. 얘기된 게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하고 연결이 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날짜 택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관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 태기까지도.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그 어떤 행위의 어떤 태양을 예. 보면 본인이 뭔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술 먹고 좀 쉬고 있으면 옆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김건희 씨가 다 저는 결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증거는 다 드러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아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네. 그 사우나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 사우나 네. 2층에 있는 사우나 네. 그거 확인했대요.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그거는 예. 제가 나중에 취재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네. 윤석열이 머물던 2층 집무실 비밀의 공간에 사우나가 확실히 있더라. 한겨레 보도로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관련해서 쫙 관저도 물어보니까 아니고, 네. 관저도 아니고 사무실에 사무실에 히노키 그러니까. 그 저기 건식 네. 사우나를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 아, 먹고 참 뭐 참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많이 네. 민망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끝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 후원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농협은행이고요.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301-0341-5040-11입니다. 예. 국회의원 김기표 후원회 농협은행이고요. 열심히 하는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더위에 막 그 단독도 하시고 법사위 뭐 국방위 예, 넘나드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안 찼나요? 네? 빨리빨리 채워야 되나요? 아니 예. 좀 빠르게 채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민망하군요. 민망하시죠? 네. 예. 원래 이런 민망한 거는 네. 진행자 몫으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네. 방첩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같이 좀 취재를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충격적인 뉴스여가지고 방송 끝나면 바로 저도 취재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단독 입수한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편지를 함께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세요. 사실은 네, 현장에서는 저희가 많이 뵀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종종 오십시오, 이제. 뭐 불러주시면 예. 언제든지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당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치 현안에서 조금 약간 비켜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세게 발언하시면 저희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는 세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페북 말고 방송에서 세게 발언하시면 예,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편지지 가져오셨어요. 네, 네, 예. 이 어떤 겁니까? 취재 편의점 서면 인터뷰 접견.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예, 조 대표님이 네. 이제 직접 쓰신 거고 예. 인터뷰를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쓸 수. 손편지. 예. 세상에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국 대표께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10페이지나 쓰셨습니다. 세상에.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이 많은 인터뷰를 손으로 쓰면 꽤 팔이 아플 텐데 손가락이 엄청 아픕니다. 예. 컴퓨터 없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 다른 건 괜찮은데. 다른 건 없는데 컴퓨터 없는 게 제일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책 2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간이 또 나왔어요. 지금 한 권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기록이 안 되니까. 아니 내란숙의 윤석열은 뭐 성경책 말고 뭐 모든 지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뭐 사람이 세상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저 원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냥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냥도 못 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특히 술을 못 먹어서 더 그러잖아요. 아마 금단 현상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간 얼마나 막 난리를 치겠습니까? 아, 마이크를 좀 당길까요? 예. 네, 총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처음이시라 마이크를 좀 당기겠습니다. 대표님 언제 만나고 오셨습니까? 전 뭐 화요일 날 어제 지난 그제 화요일? 화요일 날 면회하시고 오신 거군요.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장소정 벽경 접견할 때 네, 거의 배석자로 있고요. 배석자. 예, 제가 30분 딱 주는데 예,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예.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일어서실 때 그때 한 뭐 한마디. 1분 정도 중요 예. 현안이 있으면 따로 이제 예, 이건 좀 챙겨달라 뭐 아니면 아. 자료나 이런 게 워낙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다음 변호인적께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주로 하시죠. 그렇군요. 그럼 화요일 날 몇 분이 함께 가셨습니까? 항상 5분. 5명. 예. 화요일 날 가신 분 중에서는 5개월 기다렸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5개월이요? 예, 계속 뭐 누굽니까? 누가 5개월 기다렸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5개월 기다렸어요. 고민정 의원. 네. 그러면 5번이 누구 가신 겁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소개하기다. 그분들이 원하지 예. 않으면 저희 할 알겠습니다. 수가 없어서 예.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왔다 가신 분들 다 합치면 교섭단체는 구성하고 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하고도 남는다. 그 신평 변호사가 뭐 생지옥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지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뭐 상당히 인권 탄압을 받고 있어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일단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조 대표님한테 좀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길이는 전체 한 2m, 네. 폭은 양팔을 벌리면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양팔 벌리면 닿는 정도에. 예, 그러니까 몇 평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 평 정도 한 평? 되는 것 같아요. 1평.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2배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더 넓은 방 쓰네. 훨씬 넓은 예. 방에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책상은 종이 책상으로 예, 하거든요. 예. 거기서 밥도 먹고 예. 책도 쓰고 독서도 종이 위에 올라갑니까 그게? 그 종이 박스인데 골판지 좀 튼튼하게 골판지 만드는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침대도 만들었잖아요 올림픽 때 그런 건데 그걸로 해야 되니까 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실은 읽고 쓰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조국 대표는 누구보다도 잘 그걸 하고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시간도 아껴 쓰고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바쁘다. 안에서. 그래서 면회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좀 자주 가려고 예, 했는데 예. 본인이 일주일에 3번만 와달라. 너무 바빠서 할 예, 일이 많다. 예, 그러다 책도 보니까. 써야 되고. 책 쓰는데 좀 꽤 집중했고요. 그동안 밀린 독서를 어. 하고 있고 예. 그 30권까지만 본인이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나와야 들어가는데 네. 그 책을 넣어주는 걸 전담해야 될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남는 게 시간이라. 그러니까 오전에 주로 책 읽고 예. 인터뷰 뭐 하고 예. 오후에는 본인 집필하고 예. 뭐 저녁에는 일찍 불을 꺼서 9시 반이면 불이 꺼져서 예. 그냥 자고 아.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운동은 하루에 40분 주어지고요. 예, 예. 그건 야외 운동. 야외 그게 운동. 그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거 끝나고 하루 40분. 들어오면 예. 스쿼트 100개를 네. 항상 하시고
자기 전에는 이제 네그레이즈라고 해서 네그레이즈요? 그 다리 이제 누워서 이렇게 다리에 다리 들었다 들어 올리는 거. 그 운동을 예. 하시고 근데 최근에는 야외 운동은 아예 금지됐고요. 너무 더워서 네, 그런가요? 너무 더워서 금지돼 예. 있고 실내 운동도 가만히 앉아서 땀이 흐를 정도니까 실내 그렇겠죠. 운동도 많이 못 한다고 하고 예. 엊그제 물어봤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샤워를 해야 그러니까 그 한 평짜리 방에 예. 37도짜리 난로가 계속 켜져 있는 게 본인이 난로인 거니까. 예. 그래서 샤워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뭐 표정이나 뭐 이런 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래요. 장소역 변경 접견하면 웃다가 나오는 다들. 그러니까 오히려 오신 분들이 마음이 좀 무겁게 왔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더 밝게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배가 넓은 방이면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안에 있으신 게 하루에 유일하게 40분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니 갑자기 신영복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그 읽어주시는 거죠.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구속이 되셨으니 벌써 3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편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겨울에 입소하여 현재 한여름입니다. 봄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징역살이는 확실히 여름보다 겨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추위는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더위는 운동을 못하게 만드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찬물을 뒤집어쓰며 열기를 식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근데 샤워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방 안에? 수도꼭지 하나가 있어서 수도꼭지? 그거 이제 바가지로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예. 그렇게 화장실은요? 화장실도 그 안에 안에 같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옆에 화장실. 수도꼭지 옆에 화장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도 좀 많이 날 거고. 그 온도는 드시는 건 좀 어떤 건가요? 하루 3번 드시고요. 뭐 특별히 물품에 이제 제약들이 좀 있으니까 예. 과거에는 닭가슴살도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왜요? 그 영치품으로? 아니 판매를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 영치품 사이에- 판매 목록에서 네네. 빠졌다. 근데 아마 그 사이에 뭐 식중독이나 뭐가 좀 변질이 이슈가 있거나 있었구나. 뭐 그래서 아마 안 들어온다고 단백질 보충이 좀 잘 안 되는. 단백질 보충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예.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닭가슴살 말고 뭘로 그러면 단백질을 뭐 두유 같은 거 드시고 식물성? 예. 그거 하시고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한 3kg 정도 빠졌고요. 3kg. 예. 3kg 빠진 이유는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셔서 간헐적 단식을요? 저녁 6시에 먹고 6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상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침 시간은 몇 시인데요? 6시 정도. 6시? 네, 어떤 때는 조금 늦어지면 6시 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12시간을 굶어야 되네요. 근데 무조건 굶어야 무조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한 3kg가 빠졌다고 그러고요. 근데 근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죠? 예. 그 얘기 좀 아령이 없다 보니까 아령이 그쪽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비닐 주머니에 2리터짜리 물병 6개를 딱 맞는답니다. 그거를 양손에 들고 이제 아령 대신해서 물병으로. 예. 뭐 그걸로 유일하게 운동하고 나머지는 다 뭐 자기 몸을 쓸 수밖에 없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 6시 반에 기상하셔서 아침 식사하시고 하루 일과 보내시고 9시 반에 취침하시는데 하루를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집필, 운동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네. 폭염 경보가 발동되면서 야외 운동은 중지되었습니다. 실내 운동도 줄이고 있습니다. 스쿼트 100개, 기상 후 취침 전 플랭크와 레그레이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에 투신한 이후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간 읽지 못한 책을 분야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으로는 윤홍식, 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그다음에 조영원 위원직은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가지. 넬슨 만델라가 지었던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등을 읽고 있습니다. 네. 윤홍식 선생님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비전이 저기 복지국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그 워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 선진국. 네. 예예예. 사회권 선진국에 해당하는 게 사실 이 복지국가 비전과 관련된 거에서 이런 책을 읽고. 근데 넬슨 만델라 책은 젊었을 때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 감옥에 계셔가지고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책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좀 읽고 계시고 김대중 회고록을 얼마 전에 끝냈다고. 예예예. 삼국지도 좀 읽으시고. 삼국지도 다시 그다음에 읽으시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 같은 것도 좀 회고록들. 읽으시고. 예. 최근에 읽은 건 그 이해찬 총리의 책도 좀 읽었다고 하시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수감되자마자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사회권 선진국 비전 관련된 자료를 좀 몽땅 좀 챙겨서 넣어달라. 공부를 하겠다 해서 예예. 제 기억에 두께가 한 이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는 자료를 와. 제가 넣어드렸고 예. 제가 거기다 편지 쓰면서 예.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된 걸 잘 정리해서 당의 정책 공약으로 좀 만들어서 만들어 달라. 예. 뭐 저희들은 너무 바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떤 고민을 좀 담은 책입니까? 그래서 이 책은 뭐 저도 지금 저 책을 받아서 아직 펼치지는 못했고요. 뭐 주로 이제 서신을 제가 우체국이었죠. 우체통. 받아서 전달하고 예, 받아서 예. 또 전달하고 이제 예. 이런 였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학자로서의 조국의 마침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두 개 좀 섞여 있는데 예. 정치를 결심한 이후의 내용도 네. 있고 결심 이전의 내용도 있고 본인이 삶이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게 다 공부에 힘이 있더라.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피고인이 특검 소환 조사 거부했는데요. 계속 건강 핑계 대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편지를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원문 그대로. 예, 예. 윤석열이 특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첫째, 중형 구형과 선고를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불복의 명분을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김건희의 경우 조만간 구속영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약한 불쌍한 여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건희 병약한 불쌍한 여인 코스프레. 예. 네. 아유, 조국 대표님 이게 제목까지 딱 잡아주시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정치형에 들어오더니 메시지가 아주 정말 훌륭하시다. 좋아지셨죠. 그래서 예. 이분이 왜 진작에 정치를 않고 왜 이렇게 했나? 학자의 길을 갔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메시지에 아니 이분이 나름 저기지 않습니까? 산호맹. 산호맹이긴 한데 원래 뭐 산호맹 분들한테는 서운한 얘기지만 예. 산호맹은 약간 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왜 그러십니까? 예, 똑똑한 분들 저희 백태웅 교수. 산호맹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도 그런가요? 예.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6월 18일부터 그리고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7월 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돼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수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특히 VIP 경로설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이 됐고 또 북한에 무인기 보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모조품 뭐 등등 샤넬백 그림 여러 가지 특검 소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이 뉴스들은 어떻게 접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원문을 읽어드리고 원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해설은 따로 하겠습니다. 예, 해설. 이곳에서 구독하는 신문과 TV 뉴스에 나오는 소식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서신 등을 통해 특검 수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작 했어야 했던 수사를 특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며 윤석열을 찬양 고무 동조했고 윤김 부부의 범죄 혐의를 덮는 데 급급했던 검찰 구성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이 못 찾았던 안 찾았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셨고요. 네. 이제 뭐 이게 서면이다 보니까 쓰는데 제약이 있어서 하셨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수감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 뒤에 또 뉴스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게 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조국 대표께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덮었던 거다. 특검은 새로운 걸 찾으면 될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압수했던 증거물만 분석해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던 증거물만 분석해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저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통화 녹음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검찰이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못 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거를. 예. 이제 그런 것만 뒤져봐도 저는 증거는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 대표님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놓고 사실상 덮어준 거다. 그렇죠. 예. 덮어주기보다는 그냥 저는 뭉갠 거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사 사건이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검찰을 기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법리적으로는 못 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근거는 또 만들어 놓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기소하기 어려운데 저는 특검이 이 점도 명백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다. 검찰이 왜 저런 행위에 이르렀는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검찰의 패부를 적확하게 수사를 해야 그래야 특검이 확실하게 박수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냥 놔두면 또 하다시 한번 제 식구 감싸기뿐만 아니라 특검도 별 수 없네. 예,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조국 대표께서 적확하게 짚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특검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여쭤봤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특검 측에 전달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읽어주십시오. 네. 네.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도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처벌받으면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은 봉쇄된 줄 알았지만 검찰 독재 정권을 수립한 윤석열은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 헌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원으로 불리던 김건희의 국정 개입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보다 양과 질 모두에서 훨씬 심했습니다. 최병 죽음의 책임을 밝히려는 노력은 윤석열의 격분에서 시작되었음도 확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물론 사초를 쓴다는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내란의 동기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동기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대표님하고 관심사가 똑같으세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내란의 동기. 다들 궁금하죠, 이 부분이. 그리고 내란의 동기와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예, 누가 이 내란을 기획했냐. 윤석열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윤석열 머리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그 대표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삼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내란의 동기도 있고 내란 결심의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심.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총선 패배로 인해서 비롯된 일인지 네. 아니면 그 이전인지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을 때는 이미 실행 단계로 저는 봤다고 보고요. 네. 그 전 단계에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김용현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을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내란의 원인부터 동기 뭐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향후 어떻게 하려고까지 계획서에 나오지 않았던 아마 계획들이 또 따로 있을 거다. 노상원 수첩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개헌 문건 보면 네. 그게 약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나온 거는 뭐 별로 몇 페이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여서 이것도 어딘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건. 예. 이것도 찾아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국정 과제가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희망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법원 개혁 얘기도 해주셨어요. 법학자로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전해주십시오. 가장 길게 쓰신 그러네요. 답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규현 판사의 구속시간 계산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 두 사건은 법원의 중립성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전자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내란 우두머리 석방을 위한 길을 열어준 사건이었고 후자는 대선 직전 최유력 후보를 제거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생생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검찰에 이어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법조 엘리트 정치적 편파성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유사한 판결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학자 시절부터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해 왔습니다.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배하는 미국의 예를 봅시다. 우리나라 검사장에 해당하는 디스트릭 어터니는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시험으로 검사가 된 법률가들은 선출된 DA 앞에 말씀드린 지휘하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 배심이 결정합니다. 기소된 후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유죄 인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을 제외하고 여러 신급의 판사를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민주적 통제가 우리나라엔 도입되어 있지 않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배심 재판은 전체 형사 재판의 1% 정도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 평소에 가장 많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네, 저희 기자들한테 법조 기자들 그리고 저 사회부에 있을 때도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참여한 데가 한 30년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트의 법조 엘리트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언론이 또 결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뭐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꾸죠. 저는 그 사법개혁에 항상 세트로 언론개혁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여기까지 읽으니까 대표님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주거니 받거니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이제 끝까지 간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법제도와 관련된 소위를 만들었고요. 우리 당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사개특위를 만들었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실 있을 때도 사법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검찰개혁이나 적폐청산이 너무 큰 과제여서 이게 좀 뒤로 미뤄졌는데 결국은 시작을 못하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 대표님이 편지에서도 뭐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법복 입은 귀족들의 2차 반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은 조희대 대법관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신속하게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한 법복 귀족들의 쿠데타 시도 아니었느냐. 그거 이제 국민들이 실은 막아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좀 밀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가 K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산재 피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읽히는데요. 관련해서 대표님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네. 이곳에서 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를 당했던 사람이니만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각별할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 행보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망처럼 종로 3가역이 전태일 역으로 개명되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 대통령 많이 진보 대통령 있었지만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데 고이튿날은 바로 또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헷갈리시는데 논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곳에서 조국 대표님의 사면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들립니다. 주민교회의 이해학 목사님,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 그리고 법학교수 34인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과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도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하셨나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의 질문에 일관되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사명권은 특정 시기 특정 사건에서 나타난 형사사법의 경직성이나 형사처벌의 과도함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오직 대통령만의 권한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조국혁신당은 기대는 많이 하지만 공개적으로 메시지는 하지 않고요. 저는 그건 이제 대통령의 결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라고 하시고 조국 대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고요. 또 한번 돌이켜 보면 검찰의 피해자가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수감되어 있는 조국 대표, 그다음에 앞으로 고초를 겪어야 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태여서 저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정의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아마 결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뭐 누구보다도 그 점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편지 등을 통해 위로, 격려, 응원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뜻 잊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되찾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묵묵히 생활하겠습니다. 극한의 폭염 속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실제 실내 온도와 예. 실외 온도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외가 한 36도면 네. 안에가 원래 그늘이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똑같다고. 선풍기도 있고 한다던데. 선풍기가 50분 돌아가고 10분 이제 쉬는데. 아 그래요. 50분 아니 기계가 왜 쉽니까 기계가? 자동 타이머로 그렇게 해놨다. 자동 타이머로. 그러니까 예, 못 고치게 해놨고 그러다 보는데 두 가지 말씀하셔서 50분 동안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10분 동안은 그 10분이 1시간 정도 같이 느껴진다. 예.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그 바람이 났다고 하시고요. 네. 끝으로 그때 하나 말씀드린 건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대통령실 출입하게 된 걸 네. 너무나 축하드린다고 정말요?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뉴스를 꼼꼼히 보시네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이게 놓치시는 게 없네요. 지금 뭐 사회 현상 돌아가고 있는 소식 이런 거를 그냥 뭐 다 꿰고 계시네요. 저보다 더 뉴스를 많이 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문을 3개를 보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평소에 보던 뭐 한겨레 경향 예.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보셨는데 예. 그 뒤에 이제 한 번씩 좀 바꾸는데 예. 요즘에는 좀 요령이 생기셔서 신문에 다른 그 삽지가 많이 들어오네. 삽지 들어오는 신문들을 보고 있어서 조선일보 보셔야 되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 동화는 안 보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분들이 예. 뉴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스크랩해서 보내주신 모양이죠. 우리 당 상황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뭐 편지가 지난번에 한번 보도는 됐지만 900몇 통이 들어갔으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많은 분들께서 조국 대표의 그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도 처음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 그에 대한 화답을 주셨습니다. 찬바람 불면 한 번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8.15 때 나오셔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이제 교도관님들을 예. 하도 자주 보니까 예. 나오면서 앞으로 2번만 더 봅시다.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 네, 2번만 더 보자. 예. 딱 지금 2주 남았거든요. 예. 2주만 잘 기다리시고 응원해 주시면 예. 아마 조 대표님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하시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현장 취재하면서 또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보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꼭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김백 사장이 사의를 표하고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YTN 돌발 영상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헤어를 산뜻하게 자르셨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잘랐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예. 하여간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밖에 제가 요새 대통령실 출입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전쟁기념관에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만 걸어도 진짜 땀이 장난 아니게 쏟아집니다. 근데 밖에서 그 경비서는 경찰관들 제가 여쭤보니까 1시간 교대하신대요. 네. 근데 거의 죽을 맛이라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나 너무 힘드시겠어요.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1시간 교대도 그렇게 힘든데 잠깐 걸어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우리 그 부평에 많은 노동자들 응원 한번 하시죠. 네. 뭐 부평뿐만 아니라 네. 전국 곳곳에서 늘 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저희들도 늘 한 번씩 생각하자. 네.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은 더 힘들고 처참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못 내더라도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어제 국무회의 그 한 자락 그것도 공개하고 여쭤보려고요. 대통령의 생각을 그 정도 알았는데도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그런 공감과 예. 이해에 대해서 그 갈증이 많았으면 네. 그 한 대목 보고도 그렇게들 좋아하실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살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게 그 어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가치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무회의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통령님 때문에 저희 동접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국무회의 보러 가셔가지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아유, 저한테는 안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같이 동접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저 뉴스를 매불쇼 가지고 할 때 하십시오. 매불쇼 오후 2시에. 예. 그런 취지라면 이해되고요. 예, 네. 매불쇼나 뉴스공장 할 때, 동접 많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드립니다. 네. 대통령 참모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기 좁은 시장 들어오시지 마시고 넓은 시장으로 가시기를.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단호하게. 예. 비단 그 부분만은 아니죠.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안을 다룰 때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생명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또 최근에 계속 일어나던 현장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네, 일어난 네, 것이고 네. 사고가 아닌 사건이죠.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 어떤 곳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걸 다 통칭해서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근데 개혁 그러면 뭔가 뭐 무리하고 뭐 강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혁은 우리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것. 그래서 개혁은 긍정적인 표현.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색을 칠해버렸어요. 아유. 그것부터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오늘 생각을 아침 합니다. 그 보수 언론 조간 논조 보십시오. 이 각을 딱 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황당한 게 대통령실 관계자로 인용 보도를 하는데 이거 개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분풀이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아침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YTN 김백 사장 갑자기 그만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요? 한 측면은 이제 유진이라는 새로운 그 대주주, YTN의 대주주가 윤석열 정권에 기대해서 YTN을 샀는데 네. 이제 김백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아. 그래서 버렸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용도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한 8할 정도라면 네. 김백 스스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빨리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쳐야 이후 닥칠 어떤 책임 문제 사법적으로 걸려 있어요. 부당 노동 행위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예.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대선 전후로 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뭐
부인하겠지만 네. 노동계 인사를 통해서 예. 저에게까지 접촉을 시도했어요. 김백 사장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 쪽에 네. 계속 로비하려고 시도했는데 나 좀 살려줘라. 네, 못 만났습니다.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 뭐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 그게 무산이 되고 유진 총수를 설득할 자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죠. 누구를 만났는데 예, 얘기 예, 들었다든가 예. 그런 상황에서 용도 폐기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김백 사장이 떠나면 이제 새롭게 YTN 사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YTN의 유진의 YTN 인수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하겠다는 국회 과방위 입장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국정조사까지 안 가고도 행정조치로서 네. YTN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매각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가 여전히. 네. 물론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면 특검 수사가 특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미 YTN을 팔아넘기는 그 절차가 매우 문제가 많고 심지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네. 지난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대로 네. 기존의 행정조치를 무효화하고 네. 철회시키고 예. YTN 지분을 유진으로 하여금 되팔게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최대 주주 적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방송사를 운영하려면 예. 돈 있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허가증을 준 게 방통위인 거예요.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가 예. 2인 의결로 5명 중에 2명만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YTN을 팔아 넘겼잖아요. 네. 그 승인 절차가 무효임을 새로운 방통위가 선언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최소한 내년도에 네. YTN 방송권 연장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안 지켰다. 예. 이 부분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네. 승인권을 연장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팔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김백 사장이 떠났기 때문에 사장이 공석인데 일단 사장 임명하고 방통위 승인 절차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뭐 시간 이제 선후를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네. 이게 뭐 어떤 그 선후가 어떤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장 교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장 교체가. 그래서 사장은 이미 기존 사장 김백은 물러나겠다고 했고 네. 지금 상무 대행 체제인 것으로 압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임 임원이 그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바로 밑에가 상무더라고요. 유진에서 파견한 상무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잠시 대행을 하면서 방송법이 곧 통과되잖아요. 네. 그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장 공모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 노사가 합의해서 공모 형식의 사장 선임 제도를 마련하라. YTN도 그 해당인 거죠. 사장 추천위원회, 그럼요. 네. 100인 위원회. 연합뉴스 TV하고 예. YTN이 YTN. 보도 전문 채널은 예. 그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KBS, MBC 공영방송은 아예 국민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 예. 조금 다르죠. 둘 다 국민이 참여하는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장을 뽑아라. 네. 이 취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YTN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보도 책임자. 네. YTN은 보도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도국장도 임명 동의를 받아라. 임명 누구로부터 보도 종사하는 네. YTN 구성원들로부터 예. 과반의 동의를 받아라. 받아라. 사장이 마음대로 임명 못한다. 이것도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법이 통과되면 YTN에는 엄청납니다. 예. 여기에 적용을 받고 예. 여기에 따라서 아하. 사장과 예. 보도 책임자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방송법이 언제 통과되죠? 지금 8월 4일 내지 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발효되는 시점이 2주 8월 초겠죠. 얼마 안 지날 겁니다. 바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포가 네.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YTN하고 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로 제도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발효되기 전에 노사 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 또한 유효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연합뉴스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노사 간에 네. 그런 물밑 조율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하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김백 사장이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김건희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건 유명이라고 안 하고 악명이라고 해요. 악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 악명 높은 사과를 했고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YTN 보도와 관련해서 뭐 오보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오자도 많았고요. 예,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인가 뭐 이렇게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시대에 뭐 별별 오보가 많았는데 이 보도 책임 라인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 최고 경영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은 저는 장려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언론에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경영과 보도가 분리돼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다. 네. 이거는 반성할 때 맞아요. 그런데 김백이 한 사과는 김건희 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예요. 그러니까요. 오보 이미 드러난 적도 없고 예. 오히려 그 보도를 가지고 정권이 그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김백이 윤석열, 김건희 딸랑딸랑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이라고 온 자가 지난해 4월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네. 그것도 방송이라는 공기를 활용해서 본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고요. 예. YTN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청자 전체를 우롱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우롱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서 지는 단계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해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그 영상,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죠.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 인터뷰 같은 거 불방시켰죠. 예. 하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이고 네. 민주당 대변인이지 개인 노종면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YTN 출신이 뭐 중요하다고 예. 얼마나 제가 미우면 노종면 대변인 거는 방송하지 마라. 그걸 지난해 치졸하다, 가을부터 치졸해, 몇 진짜. 달에 걸쳐서 예.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이 더하네요, 진짜. 영상 편집 조직에도 예. 아예 영상 편집 자체를 못하도록 시켰어요. 노종면은 아예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걸 그림도 쓰지 마라. 그림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내부에서 공론화가 되고 예. 국회에서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친정 민망해질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네. 내부에서 공론화 된 다음에 국회에서 제가 따져 물었을 때 김백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면 진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송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 민영화, 뭐 MBC 팔아먹는다, YTN 팔아먹는다, KBS2 팔아먹는다 했었는데 실제로 YTN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유진이라는 기업에. 생면부지입니다. 이 사람들 레미콘 회사가 느닷없이 웬 방송국을 하겠다는 거야? 뭐 당시에 여러 회사들이 뭐 한국경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탐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엄두를 못 낸데 유진이라는 회사가 느닷없이 도대체 이 어떻게 된 거냐? 유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예. 유진도 저는 문제 같습니다. 이전에 예. 공기관 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목을 비틀어서 팔게 만든 만들었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 할 생각도 이철규가 없었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이면에 또 통일교라는 예. 사집단이 사사로운 집단이 로비를 했고 네. 그것도 권력층 또 김건희 권력에 줄을 대서 그러니까요. 목걸이 뭐 가방 네. 갖다 주고 예. 그 건진법사라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무속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네, 하여튼 그런 라인을 통해서 사기꾼이라고 해야 비선을 통해서 예. 줄을 대고 예. YTN이라는 공적인 방송사를 팔아넘기는 그런 음모를 시작을 했다. 물론 통일교는 인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로비가 그 정도였다면 그렇죠. 성공한 로비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쵸. 사실 특검의 수사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예.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도 실패했으면 유진은 도대체 얼마를 갖다 준 거야. 일단 이런. 유진이 돈을 많이 쓰긴 썼잖아요. 예. 다른 경쟁사들보다 당시 입찰할 때. 예. 뭐 그게 통일교 관계사 그다음에 한세 예. 실업 그리고 유진이 들어왔는데 예.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를 써서 냈어요. 이 갭 차이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진이 어쨌든 예. 그 시가에 훨씬 많은 돈을 치르고 YTN 지분을 이제 인수해 갔는데 그 정도로 돈을 쓸 배짱이었으면 얼마나 더 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양천경찰서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류일임 방심위원장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공익 제보했던 그 방심위 노동조합 관계자 세 분을 검찰에 넘겼어요. 네. 내란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이 경찰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양천 경찰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그 배후가 있는지 예. 검찰과는 연결이 안 돼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양천 경찰서가 유일임을 송치하긴 했어요. 근데 핵심인 민원 사주, 네. 그러니까 민원을 청구한 자기 가족들, 뭐 아들, 뭐 친동생, 네. 그리고 본인의 지인들, 그렇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예. YTN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 보도 관련 네.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다룬 예. 그 보도를 심의해 달라고 방송 심의해 달라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심의의 출발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절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천서는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예. 민원 사주가 사실이더라도 민원은 진정한 민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 사주를 확인해봤자 범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확인해?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커다란 맹점인 것이 네. 일단 유희림이 국회 나와서 자기는 민원 사주 한 적 없다고 했어요. 경찰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했잖아요, 만약에 민원사주. 민원 사주 했으면 예. 국회 위증이에요. 범죄예요. 예.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경찰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건 아예 범죄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 민원 사주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권익위에 신고하고 네. 위험을 감수한 그 내부 직원들을 유희림이 보복한다고 보복감사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찰에 고발해서 고소했습니다. 네. 그거는 수사해서 송치시켜 버렸어요. 검찰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희림이 송치된 건 뭐냐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실시한 거 이거는 이해 충돌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만 넘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원인 되는 그 민원 사주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 직원들의 행위가 예.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그러면 수 여기에 있죠. 대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판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예. 연결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혐의로 종결시켜 버리고 여기랑 연결돼서 이게 무혐의면 사실 문제가 안 될 것만 형식적으로 송치한 것. 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보복을 당한 보호받아야 할 네. 공익 제보자들은 예. 검찰에 넘겨버린.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검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예. 유일임은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압수 영장 신청을 3번을 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검찰이 다 커트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검찰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하나만 더 제가 네. 말을 너무 길게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을 제가 문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조직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박민이 8대 회장이었고 유희림이 9대 회장이었습니다. 이게 법조 언론인 클럽이 사법 쪽에 어떤 로비 카르텔이라는 그런 지적,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언론인 출신자들 그런 오해 안 받으려면 이 법조 언론인 클럽부터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된다. 이거 만드는데 초창기부터 기여한 사람이 유희림이에요. 류일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결국 9대 회장까지 해먹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빌붙었고 네. 그리고 방심위원장 하면서 총리급 급여를 받아왔어요. 와. 그러다가
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 이 예. 보도를 가지고 JTBC, MBC, 뉴스타파, YTN 다 때려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유례 없는 그런 제재를 방심위가 한 거죠. 가하면서 뭐 유일임은 그야말로 그 방송 장악의 천병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그런데 무혐의군요. 경찰이. 그 시작이 민원 사주라고요. 그러니까요. 청구 민원이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양천 경찰서 유일임하고 인적으로 얽혀 있는지 아니면 이 법조 언론인 클럽하고 검찰하고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국회 행안위가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적반하장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상식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천서의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취재 편의점도 계속 지속해서 네. 저희가 추가해서 더 다룰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 수사팀장, 네. 수사 담당 경찰 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가 네.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특위가 이대로 가동되는 게 맞나라는 에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요. 예. 어제 저도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네. 구성한다는 방안에 합의하고 예. 그 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소수정당이 저도 뭐 직전에 원내 대표단에 속해서 원내 대변인을 한 입장이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네. 6대 6인데 어떤 너무하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네.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겠네요. 6대 혹시 6이면. 이준석 때려잡기에는 두 당이 합의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거보다 예. 이미 제출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 제명 요구안들이 네. 수십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진짜 수십 명이에요. 예. 45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네. 지금. 예. 최소한 한남동 관자 앞에 가서 시위한 조국혁신당에서는 50명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징계와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럼요. 징계안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부터 네. 이 사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회 스스로 윤리특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윤리특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본회의에서 제명을 하려고 하면은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것도 어려운 절차인데 예. 윤리특위를 5대 5로 만들어 버리면 예. 윤리특위는 하나만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위원들이 국민의힘 제명안이나 징계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되는 건가요? 150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과반 이상이면? 체포동의안은 예. 그거는 그 제가 정족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200명은 아닌 거죠. 네, 200명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당내에 적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윤리특위를 여야 50대 50도 아니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대 5인 거는 예. 아무래도 아니 앞으로 이 논란이 좀 협상은 민주당이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 의석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300석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뭐 등 해가지고 하면 훨씬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3분의 2를 민주당과 그밖에 야당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3분의 1인 건데 왜 이런 구성을 할 때는 꼭 무슨 동수로 방송 출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만 국민의힘이 가져가야지 왜 2분의 1을 점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네. 국회법에 네. 특위로
그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위로 된 것이 2018년입니다. 그때 국회법 개정되면서 네네. 바뀌었는데 그 법이 바뀌고도 여야가 이제 특위를 구성할 때 여야 5대5 관행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 대입을 해보면 민주당 50%고 다른 야당들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만 야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 세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요 직전 그러니까 21대에서 구성됐던 윤리특위는 예. 국힘과 민주당이 5대5로 했던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밖에 야당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질문도 주셨지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안 끝났습니다. 내란도 안 끝났지만 윤리특위 구성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운영위를 통과해도 예. 윤리특위 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임 절차는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예. 누군가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수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 포션은 3분의 1 정도인데 마치 절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이게 특위 구성할 때마다 뭐 예. 기후특위도 가동돼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윤리특위는 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늘 국회의원의 뭐 품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자격이라고도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자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설화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상설화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들은요. 네. 다 의석 비율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잡음이 없어요. 네. 상임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만 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만약에 국힘과 5대5로 했다면 난리 났겠죠. 이진숙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윤리특위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상설화하는 쪽으로 아예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전에 지금 구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좀 근데 걱정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반분하면 국민의힘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 같은 초선 의원 혼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당내 분란 일으킨다고 욕을 먹을 거고요. 우리 책임 있는 그 당대표 후보님들 네. 께서 좀 예. 나서라.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면 예. 제가 비판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전히 현안은 굉장히 차고 넘치고 뉴스도 너무 많고요. 그 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으니 윤리특위고 지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대표 공범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을 때 이 네.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윤리특위에서 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네. 비록 초선이지만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